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님이 이 집에 계시는 게 저희한테는 짐이에요. 새벽 5시 건물 복도에 형광등이 켜집니다. 윙윙거리는 청소기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채우고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정호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몸이 기억하는 리듬이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리듬 속에서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정우가 일하는 곳은 그가 30년 가까이 관리해온 중소형 오피스 빌딩입니다. 도심 외곽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쯤 되는 위치에 자리한 건물로 1층부터 6층까지 각종 소규모 사무실과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주는 오래전부터 그를 신뢰해왔고 정호 역시 이 건물을 자신의 일부처럼 여겨왔습니다. 청소, 시설 점검, 세입자 민원 처리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직접 하세요? 젊은 직원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웃음으로 넘깁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이 새벽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복도에 혼자 서 있을 때만큼은 세상이 조용하고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들 동현의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은 경기도 외곽의 30평형 아파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균열이 흐르고 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피로함을 감추지 않고 동현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에게도 아내에게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합니다. 정우는 이미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의 대부분은 동현의 사업 초기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동현은 자신 있었고 정우도 믿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그것이 곧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며 겨우 유지되는 수준이었고 그 과정에서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집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5년 전 동현이 세금 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고 했을 때 정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무사 친구 태식이 옆에서 한마디 했지만 그때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식 일인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도장 하나로 정호의 이름은 이 집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이 밥상을 물리고 나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요. 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매달 빌딩에서 받는 소정의 관리비 수당, 그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 그마저도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게 없다. 정호의 목소리는 낮습니다. 변명도 없고 화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난 뒤 밥상 위에 내려앉은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고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수저만 내려다봅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 흘러들어옵니다. 퇴직금이 떠나가던 날,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이 처음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만만하게 웃던 얼굴. 후회는 아닙니다. 정확히 후회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는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아버지에서 짐으로 바뀐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작은 방을 채웁니다. 정우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의 그 말은 공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정우가 거실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합니다. 동현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갑니다. 식탁 위에 반찬 수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정우의 밥그릇은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옛 동료 태식을 만나러 갑니다. 서로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태식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법무사 일을 오래 해온 태식은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다방에 마주 앉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거리가 보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밀려 인도 끝으로 쏠립니다. 정우는 오랫동안 말없이 커피잔만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태식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명의 이전 당시 작성된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봉투를 받아 천천히 내용을 확인합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접어 넣은 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약정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우는 그 말의 무게를 압니다. 5년 전 태식이 명예 이전 서류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단순한 증여가 아닌 생활 부양 조건부 약정.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명의 이전이었습니다. 당시 정우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편이 맞습니다. 태식이 왜 그 조항을 넣었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강하게 권유했는지를 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우가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돌아서며 평소보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맑은 무언가가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동현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냅니다. 오래된 가방입니다.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고 손잡이 한쪽은 실로 꿰매져 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 넣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실감합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기 직전 정호는 잠깐 멈춥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동현이 소파에 앉아 있지만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호는 건물 바깥으로 나갑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는 가방을 손에 들고 서서 아파트 단지를 한번 올려다봅니다. 몇 개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느 창이 동현의 집인지도 압니다. 그 창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호는 발길을 돌립니다. 무너진 표정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고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남자가 걸어갑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정호는 빌딩 지하 관리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정호에게는 낯선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책상, 흠집난 사물함, 창문 하나 없는 벽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세상이 그를 밀어냈지만 이 공간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정호는 짐을 풀고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입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묘하게 안정이 됩니다. 아들 동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잘 있다는 말과 관리실에 있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태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방이 아니라 태식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 법무사 간판이 붙은 작은 사무실입니다. 태식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5년 전 작성된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당시 명의 이전은 단순한 증여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부양 조건부 신탁 약정이라는 형태로 작성된 문서였고 그 안에는 명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명의를 받은 자가 원래 소유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자동으로 원 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항은 태식이 조용히 넣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호는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았고 동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명의 이전 서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식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부양 의무 미이행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합니다. 집에서 나온 날, 수진의 말, 동현의 침묵.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냉대와 방치가 이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합니다. 날짜, 상황, 대화 내용. 태식은 조용히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정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기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밥그릇이 작아진 날, 밥상 반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 동현이 전화를 피하기 시작한 때, 수진이 그를 향해 처음으로 냉담한 말을 건넨 날,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온 그 밤, 적으면서 정호는 오래된 감정들과 마주쳤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오는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메모를 받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무너지면 그 아이는 누가 지키나? 정호가 묻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가 피하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손녀 민서, 5살짜리 그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정우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관리실 밤은 깁니다. 낮에는 할 일이 있어 괜찮습니다. 시설 점검, 입주자, 민원, 청소 순서 확인.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이 비워집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좁은 관리실은 점점 작아집니다. 정호는 서랍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냅니다. 반쯤 남은 것이었습니다. 컵에 따르고 혼자 마십니다. 안주는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끕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밤 늦은 시간에 흘러나오는 음악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는 무엇이 가장 힘든지 생각해 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는 느낌, 더 정확히는 자식이 스스로를 짐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25에 결혼해서 30에 아이를 낳고 평생 일하며 키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동현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정호는 그것을 압니다. 그저 약한 사람입니다. 아내 눈치를 보고 사업 걱정에 쫓기고 그 사이에서 아버지를 밀어낸 것이 고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상처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소주잔이 비워집니다. 다시 채웁니다. 그때 관리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작은 얼굴이 들어옵니다. 동그란 눈, 볼살이 아직 통통한 얼굴. 손녀 민서였습니다. 엄마 몰래 왔는지 작은 배낭을 맨 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혼자 버스를 타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우는 소주잔을 재빨리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민서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침대, 오래된 책상, 벽에 걸린 빌딩 도면.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집 안 와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정우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른들 사이의 일이라고 할까요?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할까요? 하지만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습니다. 거짓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민서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볼을 한번 어루만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라고. 괜찮다고. 민서 보고 싶었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배낭에서 쭈뻔히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신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고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정우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 억눌렀던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다는 것,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민서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고 나서 정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관리실로 들어와 소주병을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태식은 다음 날 오전 전화를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도 절차도 필요한 것은 정호의 최종 확인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소유권 환원 등기 신청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계약 조건 위반이 명백한 경우 공증 서류와 부양 의무 불이행 사실 확인서만 갖추면 된다고. 정호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다는 생각보다 이제야 제 길을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식이 관련 서류를 취합하고 등기소에 신청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정호는 특별히 알리지 않았고 동현도 수진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는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어느 오후 동현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에게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유권 환원 등기 신청, 아버지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근거가 5년 전 자신들이 제대로 읽지 않았던 조항이라는 것. 동현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거는 전화였습니다. 정호는 받았습니다. 동현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정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오래된 일이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동현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호의 남동생 부부까지 불렀습니다. 어쩌면 여럿이 모이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정호는 양복 차림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그는 스스로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었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여러 명이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동현은 여러 말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것, 지금 이 집 하나가 담보로 걸려 있다는 것, 아버지가 이러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 정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옵니다. 짧고 조용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동현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남동생 부부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지고 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20년 동안 조용히 관리해온 빌딩, 그 건물의 3층 상가 2개는 실은 정호 개인 명의의 자산이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경매로 낙찰받았고 건물주의 동의 하에 빌딩 내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등기는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월세 수입은 별도 계좌에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조용히 동현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들어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빈털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말이었습니다. 장소는 정우가 일하는 빌딩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동현이 고른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영역 가까이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바깥으로는 늦가을 거리가 보였습니다. 나뭇가지는 이미 다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옷깃을 세우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정우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동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밑이 거무스름해졌고 어깨는 안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주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고 그것은 동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6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정우는 압니다. 자존심이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기 싫어하고 한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고개를 숙이기까지 그 안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정우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잔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동현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재산은 문제가 아니다. 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문제지.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면 오히려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면 맞받아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분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단둘이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한다. 혹은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집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이 가족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무도 함부로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현은 사업 규모를 줄이고 빚부터 정리할 것, 더 이상 불확실한 곳에 돈을 밀어넣는 것을 멈출 것,
그것은 동현을 옥죄는 조건이 아니라 제발 스스로를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정호는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빚에 쫓기며 사람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수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매달 한 번 가족이 같은 밥상에 앉는 자리를 만들 것,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 한 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녀 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서의 교육 자금은 따로 신탁을 설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정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은 할아버지가 지켜줄 것이라고. 동현이 들으면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낼 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손녀 이야기가 나오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못 본 척했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 민서 이야기, 오래전 기억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헤어지면서 동현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가족 식사 자리를 자신이 만들겠다고, 수진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정우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만 자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납니다. 몸이 기억하는 리듬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벽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전에는 잠에서 깨는 것이 의무 같았다면 지금은 기대에 가깝습니다. 오늘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딩 1층 상가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작은 편의점이 들어와 있던 자리였는데 세입자가 나가면서 공실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를 새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꾸몄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습니다. 손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 나무 간판에 짧게 적혀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 바둑방. 오전 10시가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경로당과 공원을 오가던 분들입니다. 바둑을 잘 두는 분도 있고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우는 그 사이에서 차를 내리고 이따금 대국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우 자신도 누군가를 챙기는 역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현과 수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 가족이 모였습니다. 처음 2번은 어색했습니다. 대화가 끊기기도 하고 수진이 정우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4번째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민서가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어색함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혹은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며 계속 떠들었습니다. 덕분에 밥상 위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동현은 사업 규모를 줄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주변의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빚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쫓기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동현이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그 웃음을 보면서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서의 신탁 계좌는 매달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바둑방에도 종종 들렀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오는 길에 잠깐 들러 할아버지 옆에 앉아 바둑판을 구경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민서를 귀여워했고 민서도 어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어떤 교육보다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바둑방 문을 닫으면서 민서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딩 유리창에 주황빛이 반사되어 거리 전체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행복해요? 정우는 잠깐 그 질문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었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퇴직금이 빠져나가던 날, 도장을 찍던 날, 가방을 들고 복도를 나오던 밤, 그 모든 것들이 저 하늘 어딘가에 녹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해는 져도 노을은 남는단다. 민서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빌딩 유리창에 물드는 노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 음악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1챕터의 그 음악, 새벽 복도에 흐르던 바로 그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복도를 닦을 것입니다. 차를 끓이고 바둑판을 꺼낼 것입니다. 손녀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준비된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노을이 됩니다.